우리가 중동 뉴스를 볼 때마다 거의 매일같이 마주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상대방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하고, 다른 한 나라는 상대방의 영토를 향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겨누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국가의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피비린내 나는 폭발음과 종교적인 저주, 그리고 끝없는 전쟁의 공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태초부터 서로를 증오하도록 운명지어진 철천지원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불과 몇십 년 전으로 넘겨보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상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때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의지하던 비밀스러운 절친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홀로코스트의 잿더미 위에서 갓 건국된 이스라엘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방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전쟁을 불사하는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지중해 바다로 밀려나 국가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매우 기발하고 절박한 전략을 하나 고안해냅니다. 이른바 주변부 독트린입니다. 적대적인 아랍 세계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비아랍권 국가들과 굳건한 동맹을 맺어 아랍을 거꾸로 포위한다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스판 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체스말이 바로 중동의 또 다른 비아랍계 강국이자 페르시아 민족의 제국 이란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을 통치하던 팔레비 국왕 역시 이집트 등을 중심으로 불어닥치던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거센 세력 확장을 몹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땅속에 막대한 석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팔 시장과 낡은 국가를 현대화할 선진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국가 성장을 위해 석유에 굶주려 있었고, 그 대신 뛰어난 농업 기술과 첨단 서방 무기,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쥐고 있었죠.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마치 정교하게 깎아 만든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곧바로 이란의 막대한 원유가 아랍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이스라엘의 항구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와 군사기계는 사실상 이란이 공급하는 핏줄로 박동했습니다. 이란의 거대한 자본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송유관이 건설되었고, 이는 유럽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양국의 거대한 돈줄이 되었습니다. 협력은 경제적인 거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에서는 이스라엘 정보궁 모사드의 요원들과 이란의 고위 장군들이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아랍 세계의 동향을 깊숙이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군사 고문단은 이란 정규군과 비밀경찰의 훈련을 도왔고, 이스라엘의 농업 전문가들은 이란의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개간했습니다. 두 나라는 심지어 프로젝트 플라워라는 비밀스러운 이름 아래 적국을 타격할 최첨단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극비 군사 협력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적기인 엘알 항공은 텔아비브와 테헤란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매주 정기적으로 운항했고, 이란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그 어느 아랍 국가에서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그 시대의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라는 종교의 차이 따위는 국익과 생존이라는 거대한 냉혹함 앞에서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랍 세계를 견제하며 중동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고, 이 은밀하고 강력한 동맹이 앞으로도 수십 년간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서로의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고,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지정학적 계산 위에서 양국의 미래는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탄탄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가장 완벽해 보이는 지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등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견고한 밀월관계와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을 단숨에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린 것은 외교관의 협정문도 아랍 국가들의 거대한 침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불어온 사상의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1979년 2월에 어느 쌀쌀한 아침, 프랑스 파리에서 10여 년간 망명 생활을 하던 한 늙은 성직자가 전세기를 타고 테헤란의 공항에 내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군중이 그를 향해 열광적으로 환호했고, 그 늙은 성직자가 조국의 땅에 발을 딛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중동의 모든 지도는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1979년 2월,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가 테헤란에 귀환하면서 팔레비 왕조는 무너졌고 이슬람 혁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부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영혼과 두뇌, 그리고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되는 중동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란의 대외 정책을 지배하던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의 계산법은 하루아침에 폐기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세상을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거대한 종교적 투쟁으로 바라보는 신정주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새로운 혁명 정부에게 미국은 전 세계를 타락시키는 거대한 사탄이었고, 중동 한복판에 자리 잡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맹방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작은 사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테헤란 중심부에 있던 화려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성난 군중에게 점령당했고, 며칠 뒤 그 건물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밤의 장막 아래 은밀하게 오가던 원유와 무기, 그리고 양국 정보국의 깊은 협력은 그날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중동에서 가장 든든한 동맹을 잃고 가장 거대하고 광신적인 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 아래로 한 걸음 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호메이니는 왜 그토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순수한 종교적 연대감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맹목적인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혹한 권력과 지정학의 세계에서 순수한 감정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대전략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이란의 강경한 반이스라엘 노선 이면에는 매우 차갑고 정교한 권력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중동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이란이 가진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이 보입니다. 이란은 인구의 다수가 시아파 이슬람교도이자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반면 그들을 둘러싼 중동 대륙의 절대 다수는 수니파 아랍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랍인과 페르시아인, 그리고 수니파와 시아파는 수백 년간 서로를 견제하고 피를 흘려온 뿌리 깊은 라이벌입니다. 호메이니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이슬람 혁명을 이란 내부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체로 수출하여 이슬람 세계 전체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파인 시아파 페르시아인이 어떻게 다수파인 수니파 아랍 대중의 굳건한 마음을 얻고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민족과 종파의 낡고 두꺼운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대하고 절대적인 깃발이 필요했습니다. 중동의 모든 무슬림이 논쟁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의명분.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란은 수니파 아랍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하려 할 때 스스로 가장 급진적이고 타협 없는 반이스라엘 투사로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세게 비난하고 위협할수록 이란은 아랍 대중들 사이에서 진정한 이슬람의 수호자로 추앙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증오는 이란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도구이자 지렛대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촉구하는 것은 이란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노선을 포기하는 것은 혁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포하며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물리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맞닿은 국경이 없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같은 다른 주권 국가들과 거대한 사막이 가로막고 있으며 테헤란에서 텔아비브까지의 거리는 무려 1500km가 넘습니다. 보병을 걸어서 진격시킬 수도 없고 탱크를 몰고 남의 나라 사막을 가로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을 상대로 어떻게 이 성전을 수행할 것인가? 이라는 이 물리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완전히 새롭고 치명적인 무기를 창조하기로 결심합니다. 국경을 맞대지 않은 적을 파괴하기 위해 이란이 선택한 무기는 대규모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 즉 대리무장 단체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정규군을 직접 파병하여 1500km 밖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국가적 파멸의 위험을 동반하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신 이란의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 특히 해외 군사공작과 비밀작전을 전담하는 쿠드스군은 이스라엘의 국경선 주변에 존재하는 혼란, 가난, 그리고 절망을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는 놀라운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동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저항의 축, 비대칭 억지 전략의 탄생입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성공적인 실험실은 1982년 참혹한 내전으로 갈기갈기 찢겨있던 레바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공하자 이란은 이 혼란 속에서 지정학적 황금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란의 최정예 요원들은 레바논에 조용히 잠입하여 이스라엘의 군사적 점령 아래 고통받고 정치적으로 철저히 소외되어 있던 남부의 시아파 무슬림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그들에게 맹목적인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금과 최신 무기, 그리고 치명적인 게릴라 전술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조직이 바로 신의 당이라는 뜻을 가진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소규모 무장단체를 넘어 국가 안의 국가로 성장했고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에 바짝부터 이란의 지시를 따르는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창끝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 성공적인 실험을 바탕으로 이란은 대리전 모델을 중동 전역으로 무섭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종교적 교리를 훌쩍 뛰어넘는 놀랍고도 냉혹한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아파 종주국인이라 이 순수한 시아파 우월주의에만 갇혀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니파 무장정파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에게도 막대한 군사자금과 로켓 제조 기술을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 아래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약화시킬 수만 있다면 종파의 오랜 차이 따위는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란은 시리아 내전의 지독한 혼란을 틈타 수많은 민병대를 양성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스라엘의 목을 조이는 거대한 불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란이 구사하는 전략의 차갑고도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란은 단 한 명의 자국 정규군도 이스라엘 국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본토 영토는 폭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평온을 유지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란이 보낸 돈과 무기로 무장한 레바논인, 팔레스타인인, 시리아인, 예멘인들과 매일같이 피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민족들의 피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며 이스라엘을 서서히 옥죄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배후부인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에게는 극심한 피로감과 안보 불안을 강요하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교묘하고 압도적인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방이 보이지 않는 적들로 둘러싸인 거대한 감옥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헤즈볼라, 남쪽의 하마스, 그리고 멀리 시리아와 예멘에서 텔아비브를 향해 수만 발의 미사일과 단거리, 로켓이 장전된 채 테헤란의 수뇌부가 발사 버튼을 누르기만을 기다리는 끔찍한 상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생존 환경이
근본적으로 뒤집힌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가만히 앉아당하고만 있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조여오는 불타는 올가미 앞에서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학살의 잿더미 위에서 세워진 국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유전자. 가장 깊은 곳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학살의 핏빛 기억입니다. 전 세계가 비겁하게 침묵하는 가운데 600만 명의 동족이 차가운 가스실에서 학살당했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단순하고도 서늘한 교훈을 하나 남겼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허풍으로 치부하지 말고 반드시 믿어라. 그리고 그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이 먼저 그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란이 외치는 국가지도에서의 완전한 삭제라는 구호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실존적이고도 직접적인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사방에서 자신들을 포위해 들어오는 이란의 불타는 올감이 앞에서 이스라엘은 극도의 요새 심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테헤란으로 대규모 정규군을 파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의 작은 영토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수만 발의 미사일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방식의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전선도, 군복도, 공식적인 선전포고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의 전쟁, 이른바 그림자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방위군은 전쟁과 전쟁 사이의 캠페인이라는 철저한 비밀작전을 전개하며 중동 전체를 무대로 피튀기는 암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전투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의 전장이나 철조망이 쳐진 국경선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전장은 아무도 모르는 지하의 비밀 연구소, 복잡한 컴퓨터 서버의 암호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 전쟁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의 도심도로에서 이란의 핵심 군사 과학자가 타고 있던 차량 옆으로 정체불명의 오토바이가 다가와 폭탄을 부착하고 사라진 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과학자가 암살당했습니다. 하늘 위 위성으로 원격 조종되는 첨단 기관총이 주요 인사들의 목숨을 정확히 노렸고 한밤중 모사드 요원들이 테헤란의 1급 비밀 창고에 침투해 절반 톤이 넘는 핵 기밀 문서를 통째로 훔쳐내는 영화 같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침입하지 않은 지하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정체불명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해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를 스스로 미친 듯이 회전하다 파괴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리아의 사막 한가운데를 은밀히 달리던 트럭 위로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소리 없이 레이저 유도 폭탄이 떨어져 이란의 최신형 미사일들을 잿더미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란의 숨통을 끊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이스라엘의 집요하고도 잔혹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파괴 공작과 암살 사건에 대해 결코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의미심장한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최고 수뇌부도 전 세계의 주요 정보기관들도 그 배후에 어느 나라의 깃발이 꽂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치욕적이고 끔찍한 공격에 분노하며 피해 보복을 다짐했지만 명확한 증거나 전면적인 선전포고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텔아비브로 미사일을 날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두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영토에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공격을 가하는 붉은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도 그 경계선 바로 밑바닥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잔혹한 사륙과 파괴의 그림자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모른 척 침묵해야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속으로는 분노를 삼켜야 하는 이 기형적이고 숨막히는 첩보전은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림자 전쟁은 이대로 영원히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이 모든 암묵적인 룰을 단숨에 찢어밟기고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거대한 위협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그 위협은 바로 핵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모든 규칙을 단숨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절대 반지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핵무기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두 나라의 그림자 전쟁이 단순히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소모전이었다면 핵무기의 등장은 상대방의 심장에 꽂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다 아는 공공연한 핵보유국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끝없는 공포와 의심만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사하는 유명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이 차가운 침묵이야말로 적국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적인 멸망전을 결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억지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지하 깊숙한 벙커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던 이 거대한 전략적 우위는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이 오직 평화적인 전력 생산과 의료용 목적일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가 뿜어내는 기계음 속에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단 한 발의 핵탄두라도 손에 넣게 된다면 중동의 권력 지도는 그날로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란을 향해 함부로 선제 타격을 날릴 수도 대리 세력들의 도발에 전면적인 보복을 가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란이 구축한 불의 고리는 핵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 자체가 달린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서운 체스게임의 가장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란에게 있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연 완성된 핵폭탄 그 자체일까요? 지정학의 냉혹한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이란은 굳이 완성된 핵폭탄을 세상에 꺼내 보여주며 발사 버튼을 누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발사 버튼을 지정학의 냉혹한 관점에서 폭탄을 완성하는 순간 전 세계의 가혹한 제재는 물론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멸적인 군사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대신 이란이 선택한 훨씬 더 영리하고 무서운 무기는 바로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완성에 필요한 핵심 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임계점까지의 거리를 불과 몇 주 단위로 짧게 유지하는 놀라운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소름 돋는 지정학적 계산입니다. 우리는 아직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 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서늘한 여지는 그 어떤 실제 무기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 자체를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와 협상하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며 정권의 생존을 완벽하게 보장받았습니다. 터지지 않은 핵폭탄이 오히려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되어 중동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은 결코 폭탄을 투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공포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을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핵무기라는 거대한 칼날이 머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동안 지상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륙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터지지 않은 폭탄 아래에서 중동의 화약고들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죠. 텔아비브와 테헤란의 수뇌부들이 차가운 머리로 핵폭탄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때 그들의 대리인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거대한 처형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비극적인 희생양은 바로 두 숨은 체스 플레이어들의 피 묻은 보드판으로 전락해버린 시리아와 레바논이었습니다.
텔아비브와 테헤란의 수뇌부들이 에어컨이 돌아가는 서늘한 지하 벙커에 앉아 핵폭탄의 시계를 계산하고 있을 때 중동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는 이미 지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두 제국이 벌이는 체스 게임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정작 그 체스판이 되어버린 곳은 그들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잔혹한 대리전은 중간에 끼어있는 약소국들의 영토를 철저하게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나는 처형장의 최전선이 바로 레바논과 시리아입니다. 한때 중동의 진주 혹은 중동의 파리로 불리며 찬란한 문화와 평화로운 경제를 자랑했던 레바논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 레바논은 사실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란의 가장 강력한 대리인인 헤즈볼라에게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정규군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의 평범한 민간인 거주 지역 깊숙한 곳에 수만 발의 미사일과 로켓을 숨겨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치명적인 미사일 기지들을 파괴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주기적으로 맹렬하게 폭격합니다. 이 참혹한 과정에서 집을 잃고 목숨을 잃는 것은 헤즈볼라의 최고 수뇌부나 이란의 장군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그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밤중에 포탄의 비를 맞아야 하는 평범한 레바논의 시민들입니다. 이란의 지정학적 방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레바논이라는 주권국가 전체가 거대한 고기방패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이 끔찍하고 잔인한 비극은 국경을 넘어 시리아로 이어지며 더욱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2011년 시리아가 끔찍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을 때 이란은 독재자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과 정예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란에게 시리아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테헤란에서 바그다드를 거쳐 다마스쿠스, 그리고 레바논의 베이루트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 벨트, 즉 이스라엘의 목을 조르기 위한 거대한 무기 보급로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대의 수송기와 트럭이 이란의 첨단 미사일과 드론을 싣고 시리아의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치명적인 무기들이 헤즈볼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 전역을 무자비하게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국제공항 활주로가 박살나고 시리아의 주요 군사기지들이 밤마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시리아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 비행하며 폭탄을 쏟아부었지만 이미 내전으로 붕괴된 시리아 정부는 이를 막아낼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란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무기를 밀어넣었고 이스라엘은 그 무기들을 파괴하기 위해 계속해서 폭격했습니다. 그 무의미하고 잔혹한 무한 반복의 폭격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간 것은 시리아의 척박한 국토와 무고한 아랍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거대한 지정학적 전쟁에 가장 차갑고도 잔인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고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는 자들은 정작 스스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비교적 안전한 일상을 영위해 왔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과 끔찍한 파괴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자들은 정작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주역이 아닌 그들 사이에 불행하게 위치한 아랍의 국가들입니다. 예루살렘을 해방하겠다는 신성하고 거창한 구호 아래서 정작 페르시아인의 피나 유대인의 피가 아닌 아랍인들의 붉은 피가 중동의 사막을 붉게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피다피다게 담은 중동의 방공작의 동동의 사막을 정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의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민족의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 이것이 21세기 중동에서 벌어지는 그림자 전쟁에 소름 끼치는 민낯입니다. 그림자 전쟁의 다른 공도를 하지만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린 이 엄청난 양의 피는 매우 교묘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신성한 외투 아래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의 대중들과 전 세계를 완벽하게 속여온 그 강력한 외투의 이름은
바로 종교입니다. 과연 이 모든 참극이 코란과 토라에 적힌 신의 율법 때문일까요? 이제 우리는 피 묻은 종교의 장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차갑고도 탐욕스러운 진짜 괴물의 얼굴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중동의 끊임없는 유혈 사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 가지 흔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이 이슬람교와 유대교 혹은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수천 년 묵은 종교적 증오와 교리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순진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끝없는 충돌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타협이 불가능한 신성한 종교 전쟁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은 언제나 피 끓고 신성합니다. 이란은 입버릇처럼 예루살렘의 완전한 해방을 외치고 이슬람의 세 번째로 거룩한 성지를 이교도들의 더러운 손에서 되찾아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지원하는 수많은 군사 조직들의 이름조차 신의 당이거나 성전과 같은 종교적 색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렌즈를 잠시 거두고 차갑고 건조한 지정학의 현미경으로 이 구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덮어둘 수 없는 거대한 모순이 그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모순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사례가 바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하마스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아파의 흔들림 없는 종주국인 이란과 아랍의 수니파 국가들은 철저한 앙숙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예멘 등지에서 서로의 목을 찌르며 끔찍한 종파 전쟁을 수십 년간 벌여왔습니다. 신학적 교리만 놓고 본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늘 아래서 공존할 수 없는 철천지원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맹렬한 시아파 신정국가인 이란이 자신들의 교리와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수니파 단체 하마스에게 매년 천문학적인 자금과 수만 발의 로켓을 쥐어주며 가장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명백합니다. 이 끝없는 싸움의 본질은 코란이나 토라에 적힌 신의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대륙의 패권을 과연 누가 쥐느냐 하는 차디찬 권력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교도 국가이기 이전에 중동 내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이익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아랍 국가들과 손을 잡아 이란을 고립시킬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전략적 경쟁자입니다. 이란이 막대한 국부를 쏟아부으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돕는 것은 그들이 수니파 형제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친미 성향의 수니파 국가 지도자들이 감히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도록 아랍 대중들의 반미, 반이스라엘 분노를 끊임없이 부추기기 위한 가장 날카롭고 완벽한 지정학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결코 이 무자비한 전쟁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과 영토, 생존과 지정학적 이권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얽힌 철저히 세속적인 패권 전쟁이 자신들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민낯을 대중들로부터 가리기 위해 종교라는 가장 눈부시고 신성한 방패를 훔쳐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강경파 정치인들도 이 잔혹한 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단에 서서 신의 이름을 빌려 평범한 대중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만들지만 정작 아무도 보지 않는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체스말들은 철저하게 국가의 이익, 군사적 억지력,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라는 냉혹한 계산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대중은 신을 위해 죽어간다고 믿지만 지도자들은 권력을 위해 대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기만적인 무대 위에서 두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암묵적이고 정교한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서로의 영토나 심장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파멸적인 전면전만은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주변 약소국 대리인들의 피를 무자비하게 짜내고 핵폭탄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극도의 긴장 속에서 묘한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모든 통제권은
텔아비브와 테헤란의 이성적인 수뇌부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 피 묻은 그림자 전쟁은 이대로 영원히 예측 가능한 궤도 안에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하늘의 별빛을 가리며 날아오른 수백 개의 불꽃이 이 모든 거짓된 균형과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완전히 찢어밟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채로도 암묵적이고 정교하게 짜여진 규칙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림자 전쟁이라는 룰렛 게임에서 양측은 절대로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타격하지 않는다는 최후의 붉은 선을 유지했습니다. 대리인들이 피를 흘리고 비밀 요원들이 암살을 저지르고 사이버 공간에서 원심 분리기가 폭발해도 양국의 정규군은 결코 상대방의 영토를 향해 공식적인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균형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화약고가 완전히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한 선을 비웃으며 임계점을 돌파해버립니다. 그 거대한 파열음은 다마스쿠스의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시리아 주재이란 영사관 건물을 정밀 폭격하여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 위급 장군들을 암살한 사건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그림자 전쟁의 룰이 완전히 찢겨나갔음을 의미했습니다. 영사관 폭격은 국제법상 이란의 주권 영토를 직접 타격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란의 최고 수뇌부는 극심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면 이란의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저항의 축 동맹국들은 테헤란을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전면적인 보복에 나선다면 미국까지 개입하는 파멸적인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란은 무거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의 밤하늘은 전례 없는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이란의 본토에서 발사된 수백 기의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들이 레바논이나 시리아가 아닌 이란의 영토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온 것입니다. 요격 미사일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불꽃을 튀겼고 공습 경보가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의 연합 방공망에 의해 대부분의 미사일이 격추되었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재보복이 이어졌지만 이 사건이 중동 지정학에 남긴 충격파는 핵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안전장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두 괴물이 마침내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충돌 이후 양국은 매우 뼈아프고 당혹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면이 벗겨진 후 그들은 서로가 국내 대중들에게 선전해 온 것만큼 상대방이 쉽게 무너질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첨단 방어망이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의지를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는 뼈아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연합 방어망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이란의 심장부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상대방을 단숨에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그들의 거창한 호언장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림자 전쟁의 암묵적인 규칙은 재가 되어 날아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 한 번의 오판만으로도 양국은 물론 중동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전면전 위기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두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양국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완전한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토록 끔찍하고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을까요? 왜 그들은 굳이 수십 년간 지켜오던 붉은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려야만 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열쇠는 요격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국경 너머가 아니라 놀랍게도 텔아비브와 테헤란의 혼란스러운 도심 한복판, 바로 그들의 골마 터진 심장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파멸적인 전쟁의 문턱 앞에서도 양국의 지도자들이 기어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던 진짜 이유는 국경 너머가 아닌 그들의 등 뒤, 바로 국내 정치의 깊은 수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향해 맹렬한 포탄을 쏘아대며 증오를 뿜어내고 있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철저하게 자국에 굶주리고 분노한 국민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지정학적 명분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잔혹한 비극의 가장 씁쓸하고 기형적인 진실입니다. 먼저 이란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십시오. 오랫동안 이어진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의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은 평범한 가정의 식탁마저 파괴했습니다. 이란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지 오래이며 히잡 시위에서 맹렬하게 폭발했던 것처럼 신정체제의 억압적인 통치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이미 폭발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체제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권력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이란의 최고 수뇌부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빵과 자유를 달라는 내부의 절박한 외침을 단숨에 묵살하고 대중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즉,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끔찍하고 거대한 외부의 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하고 사악한 적이 국경 밖에서 호시탐탐 이란을 노리고 있다는 전시상태의 공포만이 산산조각난 이란 사회를 강제로 하나로 묶고 반정부 목소리를 국가 반역으로 몰아세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미사일이 곧장 날아오는 텔아비브의 상황은 과연 다를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내부 역시 이란 못지않게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법부 무력화 시도로 촉발된 전례 없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스라엘 사회를 내전 직전에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속주의자와 초정통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수많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은 비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수십만의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정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할 때 이 거대한 혼란을 일거에 잠재우고 모든 이스라엘 국민을 정부의 깃발 아래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잔혹한 이란이 마침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는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머리 위로 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정치적 논쟁과 사법적 심판은 차갑게 정지됩니다. 국가는 전쟁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벼랑 끝에 몰렸던 위기의 지도자는 순식간에 국가를 구원할 전시사령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거대하고 피비린내 나는 지정학적 비극에 가장 기막히고 소름 돋는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겉으로는 서로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온갖 저주를 퍼붓고 수백 발의 미사일을 날리지만 현실의 냉혹한 정치공학 속에서 그들은 사실상 서로의 존재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상대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란의 신정 정권은 부패와 무능에 분노한 자국민들의 거센 혁명의 불길에 휩싸여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강경파 정부 역시 깊은 정치적 분열과 사법적 심판의 심연, 속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한 최대의 원수가 아이러니하게도 각자의 썩어빠진 권력 구조를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적의 존재가 곧 나의 생존이 되는 지독하고 끔찍한 공생관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공포를 주입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를 조장해야만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양국의 평범한 국민들과 중동의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중동의 하늘을 향한 매우 가혹하고도 암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중동의 핏빛 역사는 단 하나의 서늘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오해가 쌓여서 생긴 일시적인 충돌이나 외교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몇 장의 서류에 서명한다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옥의 쳇바퀴는 서로의 생존과 권력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톱니바퀴로 단단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떠돌다 간신히 세운 이 척박한 영토를 떠나 지구상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란의 신정체제 역시 이슬람 세계의 패권이라는 그들의 절대적인 야망과 체제 유지의 핵심 명분을 결코 스스로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절망적인 전제가 존재하는 한, 이 무자비한 전쟁에는 그 어떤 쪽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첨단 무기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수많은 장군들을 암살한다 해도 7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가진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를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아무리 수만 발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대리 세력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을 조른다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핵무기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승자가 없는 전쟁. 하지만 결코 멈출 수도 없는 전쟁. 이것이 두 국가가 갇혀있는 끝없는 미로의 정체입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끔찍하고도 모순적인 하나의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하루빨리 고쳐야 할 중동의 심각한 병폐이거나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정하게 차갑고도 잔인한 렌즈로 들여다본다면 이 끝없는 전쟁 상태야말로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라 이 기형적인 중동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끝없는 끝, 영원한 공포의 균형.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지 않는 것. 두 국가는 매일 밤 서로를 향해 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기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팽팽한 공포와 증오의 끈을 부여잡고 자신들의 위태로운 권력과 생존을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붉은 요격 미사일의 불꽃 아래서 중동의 평범한 사람들은 내일은 평화가 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오늘 밤 떨어지는 폭탄이 나의 집, 지붕을 비껴가기를 바라는 짐승처럼 처절하고 슬픈 기도뿐입니다. 이 무자비한 두 제국의 체스게임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이미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묵직하고도 서늘한 질문 하나가 남겨집니다.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전쟁이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며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아슬아슬한 공포의 균형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두 국가가 기어코 핵무기라는 마지막 방아쇠를 당겨 서로를 파멸의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투성이의 잿더미 속에서 과연 누가 중동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걸어 나올 것이며 그때 전 세계는 과연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피해 대가를 치러야만 할까요? 그 대답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악몽보다 더 잔혹할지도 모릅니다.